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금융시장의 제일 핫한 이슈들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0 탈환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했다가 뭐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좀 일부 리그 승격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게요. 2000을 시도하다 떨어지고 시도하다 떨어지고. 한 3년째죠? 2011년, 제 기억으로는 2011년부터 계속 1800 물론 깨지긴 했었지만 1800, 2050, 2060 이번이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불길하네요. 90년대 우리나라 증시가 500, 1000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경제 성장과 예. 주식시장이 같이 가는 건가? 경제 성장하고 주식시장 꼭 같이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은. 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보니까 성장이 안 나오게 되면 기업이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코스트 커팅 하지 않습니까?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뭐 고용도 줄이고 뭐 원가 절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익이 좀 나오긴 나와요. 그러면 주가가 성장을 못해서 좀 오르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투자자들은 그런 식의 이익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그렇게 많은 점수를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아니 물론 이제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우리 기업들 활동이 글로벌하게 전개가 돼서 글로벌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경제, 국내 경제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기업들의 이익이나 실적은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기업 실적과 국내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가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쉬운 것은 제가 매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드디어 펀드 환매 시기가 왔다. 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근데 외국인은 왜 주식 살까요? 27일부터 거의 1조 넘게. 지금 오늘도 한 3천억 썼네? 3,500억 원. 선물 한 4천 계약 순매수하고. 네, 근데 제가 차티스트긴 한데요. 전 세계 주가를 좀 봤어요. 봤더니 그동안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뭐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 주춤한 반면에 유럽 내에서 좀 후발주자였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의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좋고요. 좋죠. 그리고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아르헨티나, 뭐 호주 아니면은 저기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 차트가 좀 좋아지는 거 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자산이 뭐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 쪽으로 좀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샀던 종목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샀던 종목도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포스코 이런 종목들 많이 샀거든요. 그 종목이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코리아라는 마켓 전체를 사다 보니까 어차피 시가총액 방식대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순서대로 외국인들 순매수 금액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얼핏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지수 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 보고 제가 지수를 쭉 봤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더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는 그렇다 치고 자동차가 뭐 잘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 엔화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엔화의 저주 언제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 전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 말 부근에 110엔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달러 환율이 제가 저번에 60, 9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그 올해 바램대로 지난 3년간의 박스권 하단이 1,050원이 지금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알았어 봐. 그러면 엔화는 110을 가고 원화는 150이 뚫리고. 그러니까 그게 같이 1,050이 오진 않겠죠. 물론 같이 오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엔화 환율은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망 좀 바꿀 생각 없어? 한번 좀 바꿔봐. 왜냐면 바꿔야 나 자동차 부품 좀 왕창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자동차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미치겠네, 진짜. 저희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는 외압을 받고 외압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다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외압을 주신 겁니다. 아 외압이고 뭐고 간에 한번 다시 한 번만 해봐. 나 미치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엔화는 1,000원 밑이 지금은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원해는? 예. 그럼 조금 더 불길한 말씀 드려볼까요? 얘기해 보세요. 아까 우리 최창규 연구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그 프랑스 잘 나가던 나라들 주가가 주춤하고 네. 그동안 좀 이렇게 힘들었던 찌질했던 나라들 주가가 잘 간다는 남유럽들. 얘기는 리스크를 감당해볼 만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의미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리스크를 확 경각심을 줬던 게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 세 가지가 막상 겪어보니까 뭐 견딜 만한 별거 별거 아니네. 아니네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음.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동차 주식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승지 연구원 이야기한 대로 참네. 기분 근데 더 많이 나쁘네. 팔면 되잖아요. 경기 신흥국 경기 좋아지면 거기에 자동차 더 팔면 되니까. 저는 더 팔면 되니까. 네. 근데 일본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까봐 지금 다 일본으로 근데 가고 있는 거 일본은 아니에요? 보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는 이제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요. 긍정적인. 사실은 뭐 남유럽이 좋아지고 그렇다며 유럽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며. 제가 불리한 얘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그만해 좀 제발. 본론으로 나 들어가야 돼. 나 오늘 주식 샀어 오늘. 한진 해운을 샀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컨테이너의 구주 비중이 높잖아. 오늘 방송의 컨셉이 종목 방송인가요? 아 이건 아니지만 어제 근데 앞으로 우리 방송할 때마다 매주 그 한진해운 주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맞아요. 미치겠다 진짜. 그럼 만약에 오늘 한진해운 만약에 상한가 갔다 그러면 앞에 케이크도 있고 뭐 샴페인도 있고 막 에이. 일부 리그는 지금 가기 힘들다 그런 거죠? 결국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결론은 참 내고 가야지. 아닙니다. 저는 2,000포인트 돌파 및 안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착한다? 예,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파생 쪽이나 인덱스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 방식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의 계산법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관련된 뉴스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좀 우리 지수에 좀 답답한 요인 삼성전자 주가가 맨날 제자리니까 코스피가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변화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2천 가면 자동으로 지금 나오는 물량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이번 상승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부분이고요. 작년에 40일 연속 들어왔던 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름부터 네. 10월 초까지. 네, 그때가 또 아련하게 또 생각이 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 아니면 외국인과 국내 개인 투자자 이렇게 맞붙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뭐 그렇게 근데 그때 결국 꺾였잖아. 예, 그렇죠. 꺾였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창규 연구원이 안착을 전망을 했는데 그 안착의 개념이 사람마다 머릿속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2,000 위에 머무르면 나는 안착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시는 2,000 이하로 안 떨어져야만 안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간은 그거를 설정.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 안착이라는 의미를 어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제가 방송에 출연 안 하고요. 집에 가서 예, 매매하고. 아, 방송도 하고 집에서 매매도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 회사만 그렇네요. 나가시면 되는. 네. 지금 이 그렇네요. 시간에 매매도 안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닝들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뭐 한 2, 4분기 정도는 2,000포인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 네. 비관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럼 3, 4분기에 깨진다는 얘기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죠. 그건 그때 그 제가 그때 방송 가봐야 하는 예, 거죠. 방송 그 가서 저기 네. 그 최창기 연구원만 그렇게 네. 들고 그렇게 그 하지 말고 본인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부 리그 가 못 가 우리?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예, 본다. 예. 아예 왜냐면, 가지도 예. 못한다. 아니요,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가긴 하는데 예. 안착 기간이 굉장히 안착은 짧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3월달 수출 잘 나왔다, 이제 수출 이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그 3월 소비자 물가 나온 거 보고 디플레이션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3월달 수출 잘 나온 거는 그거는 미국이 1, 2월에 좀 추워가지고 미뤘던 수출 가져간 거고 그렇지. 일본이 소비세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올리기 전에 좀 가져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물가가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났다.
작년 3월, 정확하게 작년 3월이 그 무상보육 때문에 유치원 납입료가 한 방에 확 떨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물가가 확 떨어졌지. 그거하고 지금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디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펀더멘탈 상에서 어떤 큰 회복을 아직 못 보기 때문에 안착, 뭐 수급 때문에 잠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안착은 이건 아직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쉽지 않다. 네. 자. 지수는 2000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난 샀어. 예. 삼성에서의 이야기처럼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3세 경영 체제에 대한 준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삼성의 구조 개혁을 한번 좀 어떻게 볼 거냐. 제일모직하고 SDI가 합병한 거, 또 종합화학하고 석유화학의 합병 결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굉장히 관심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우리 해봅시다. 삼성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사실은 이것도 괜히 또 칭찬하신다고 뭐라 하시면 좀 그렇지만 사실 저희 회사는 브로커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브로커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선물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 체제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희 회사를 보면은 굉장히 잘하시는 영업사원이 나가도 별 무리가 없어요. 조직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사실 그냥 브로커 한 명 좀 잘하는 사람 나가도 또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 관리 능력에 감탄을 하고 가끔 이제 임원분들이 저희는 위에서 자주 오시거든요. 저희가 자회사기 때문에 근데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확실히 출세하겠다. 아니 진심으로 확실히 출세하겠다. 진심으로 아니, 여기서 여기서 핵심은 삼성의 뭐냐면요. 임원이 된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런 종합화학하고 석유화학 합병, SDI와 제일모직의 합병, 뭐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이런 거는 최창규 연구원이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파생담당자여서 잘 모릅니다. 삼성 종합화학은 지주회사죠. 특별히 따로 이렇게 그 화학 관련된 산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삼성 토탈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이 돈도 있고 투자 여력이 있죠. 여력도 있는데 이 인력이라든가 어떤 투자 인프라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직접 비즈니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계속 나쁘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인력이라든가 이제 그 인프라는 갖추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치면은 투자 여력과 이제 인력 인프라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니까 수직 계열화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합병을 한 것 같다. 근데 제가 조금만 좀 거들어드리면은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그룹은 뭐 비상장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상장인 에버랜드가 그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를 삼성카드가 갖고 있고 삼성카드를 다시 또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순환출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회사는 뭐니 해도 그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가는 그 구도의 핵심에 있는 에버랜드가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 요번에 정밀화학이랑 종합화학 그 합병하기 전에 그 양수도가 있었죠.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을 에버랜드한테 넘기면서 그러면서 저는 또 공교롭게도 제일모직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이야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버랜드가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에버랜드의 주주 구조를 보면은 재밌는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3%대 그리고 아들인 이재용 사장이 25%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버랜드의 주인은 이제 이재용 회장 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그 삼성 석유화학 아직 회장은 아니죠? 예, 아직은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던 삼성 석유화학은 그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부진 제가 직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진 따님께서 33%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 계열사는 딸 쪽으로
그룹을 나누는 과정에서 화학 쪽을 몰아주고 에버랜드를 좀 올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합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 내에서 좀 가장 좀 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뭐 화학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그룹에서 또 차세대로 바이오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바이오 저기 송도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삼성화학, 뭐 삼성바이오 해서 그렇게 좀 차세대 먹거리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5대 미래 신산업이 있더라고요. 있었죠. 예. 발표한 지 좀 됐죠. 그 2009년 말에 신사업 추진단을 발족을 했는데 작년 중반쯤에 이제 해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대충 구도는 짰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 이제 결정된 부분들을 추진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도 합병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뭐 정밀화학 그다음에 석유화학 합병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저기 5대 신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그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된 것들이었고 두 가지가 이제 고령화하고 관련된 그래서 그렇죠. 그 약 그 무슨 약이라 그러죠? 그 복제약 하는 거. 복제약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 신약 말고 하여튼 카피약 말씀하시죠. 카피약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네, 제너릭이라고 하죠. 제너릭. 제네릭하고 이쪽 뭐 그렇게 지금 결국은 삼성도 앞으로 갈 길은 거기다라고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쪽으로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부만 아직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 정도죠. 뭐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빨리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디슨 인수 이런 것들이 다 그 차원에서 지금 그때 네, 진행을 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GDP를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제일 빨리 연간으로 해서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그 의료, 뭐 사회복지, 뭐 이런 산업, 보건사회복지인가요? 그쪽 산업이더라고요. 연평균 7%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 아마 차세대 먹거리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삼성그룹 내에서 그렇게 차세대 먹거리를 떠나서 가장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축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삼성전자 그리고 금융의 삼성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차세대 먹거리 그렇게 해봤자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혹은 생명을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요? 넘겨주는 것도 화두일 거고 예. 이제 개인 여기서 아마 삼성의 움직임을 꽤 오래 본 사람 중에 하는데 바깥에서 이제 현대 쪽에서 봤죠.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꽤 오랫동안을 타도 현대였었어요. 그렇죠. 재계 1위가 그때 현대였고 현대가 이제 굉장히 중화학 산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이 그쪽으로 쫓아올라 그랬었죠. 많이 쫓아올라 그랬었는데 근데 삼성이 이제 그게 그쪽으로 뭐 꽤 많이 오기도 했지만 또 안 온 부분도 있고 현대가 쫓아갔던 부분도 있고 이러긴 한데 그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꼭 넘겨주기만을 위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도 삼성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놨거든요. 완전히 다 뒤집어서 지금의 삼성이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완전히 혁신을 하고 뭐 해서 뭐 오죽하면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혁신을 하고 했던 분인데 지금의 이런 움직임이 물론 그런 그 3세 경영 체제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삼성을 앞으로 진짜 어떻게 갖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은 늘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나라 전체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뭐 삼성 입장에서 당연히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먹여 살려주고 있는 산업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역시 IT가 지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고 조선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이 IT 중에서도 또 이제 반도체하고 그 핸드폰 이 부분이 아주 좋은 반면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림을 오늘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다 들고 올린 다음에 하세요. 뭐 아닙니다. 저기 히든 카드도 있습니다. 히든 카드도 있어. 족합니까? 그러니까 히딩크처럼 들린다. 예.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무선 전화기 수출이라는 게 이제 무선 전화기라는 게 옛날부터 분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핸드폰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무선 전화기가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핸드셋. 핸드셋입니다. 예. 무선 전화기 수출 금액을 보시면은 이 가장 많았을 때가 연간 221억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132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계속 우리를 먹여 살리기는 이제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성장 산업이 되지만은 어느 순간 시장이 포화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 주기적으로 그냥 교체용 수요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이 거고요. 하나 있는데요. 이미 그 스마트폰의 대부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그래서 안 돼서 이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부품이니까 이제 부품 수출을 다시 이게 또 준비가 이렇게 또 치밀하신. 예, 저런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대응책을 사실 베트남에 부품 수출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 그림 보시면은 2013년에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보이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이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작년에 잠깐 반짝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다음 산업을 대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은 이미 이 큰 추세가 성장하던 추세 꺾어진 이 마당에는 빨리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제가 그 의견엔 동감을 하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20%가 아직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보급률이 70%가 넘고 우리는 막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너무 포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사실 신흥국이 성장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모바일 산업이 성장기 온 건 맞는데 아직 향후 몇 년간은 물론 준비할 때긴 하지만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스마트폰 보급이 한 50%까지는 확대될 수 있다. 향후 몇 년, 2017년까지. 아마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리겠죠. 스마트폰으로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스마트폰 삼성전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갤럭시 S5가 이제 출시가 됐죠? 예, 그렇죠. S5가?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봤는데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125만 원, 4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그 하락의 이유가 뭐였냐면 갤럭시 S5 출시가 연기됐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125만 원이 깨졌었는데 지금 S5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뭐 138만 원, 9만 원까지 왔으니까 주가에서 어느 정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얼마만큼 팔렸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지만 시장은 삼성전자의 뉴 휴대폰을 반기고 있다. 아니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상대적으로 갤럭시 S4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망했지 않습니까? 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S3가 나오고 나서 핸드폰의 교체 주기가 보통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너무 교체 주기가 짧으면서 S3 사용자들이 계속 S3를 쓰지 굳이 S4를 바꾸지 않는 그런 타이밍적인 주기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뭐 여기에는 기술 혁신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혁신이 부족하다. 뭐 디자인이 세련되지 않았다. 뭐 디자인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S4는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S5는 또 S3 쓰시는 분들이 넘어가기에도 딱 좋은 타이밍이고 그리고 뭐 S4에 모자랐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강을 했으니까 그래서 S5는 개인적으로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에서 시장이 이번에는 무슨 혁신이 나올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엔지니어들은 아마 머리가 뽀개지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거기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뽀개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뽀개진다는 말은 사투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완벽한 서울 말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 책상 위로 컴퓨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XT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86, 386, 486, 486부터 펜티엄이라고 했죠.
펜티엄에서 또 몇 단계 더 갔는데 그때까지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속 뒤집어지거든요. 그 컴퓨터를 쓰면은. 이거는 너무 느리고 안 되는 기능이 많고 제 기억에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예. 기억에? 예. 아, 말꼬리 잡으시면 안 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쓰던 386 컴퓨터에서 그 스타크래프트 구동되려면 첫 클릭을 하고 난 다음부터 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 식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밥을 먹은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같이 게임에 들어올 사람 모든 사람이 PC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클릭을 해야 회사에서 됩니다. 게임을 하시면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 안 점심시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예, 아, 근무 시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근데 지금 그 근데 지금 지금 컴퓨터에서는 그게 아마 몇 초 안 걸릴 겁니다, 그죠? 금방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속도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PC의 기능 개선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시간이 뭐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좀 확장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286이나 386 가격이 얼마였죠? 제 기억으로는 200만 원, 3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나오는 PC는 가격이 얼마죠? 지금은 아마 물론 성능으로 그때 PC와 비교한다면 지금 게 훨씬 좋겠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았던 게 386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일 좋은 PC를 뽑아도 물론 뭐 윈도우를 정품으로 까냐 안 까냐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아마 가격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핸드폰은 그렇지 않거든요. 핸드폰은 뭐 혁신이 없다 아니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삼성전자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데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뭐 어느 정도의 기능이 더 탑재되더라도 이게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예. 더 이상 뭐 사람들이 그 혁신에 열광을 한다거나 이런 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나왔거든. 근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딱 나오니까 이게 컴퓨터 대체란 말이야, 이게. 컴퓨터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정보 검색, 이거 그냥 대체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나마 워드 프로세스 기능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 거기다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가 다 하나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워크맨 들어갔지, 전화기 들어갔지, 컴퓨터 들어갔지, 전부 다 하나로 딱 들어가니까 열광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없을 것 저희도 같아.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삼성이 자체 OS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휴대폰용 자체 OS.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도 자체 OS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리고 뭐 노키아에서 나왔던 뭐 신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삼성에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제 혁신이 없다면 두 번째 혁신은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니면 가격이 싸든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혁신의 키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삼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OS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한테 iOS 사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안드로이드 뭐 지금 물론 공짜긴 하겠지만 언제 구글이 우리 안드로이드 쓰려면은 한 대당 뭐 $100씩 내놔 이렇게 선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드웨어도 삼성 갤럭시 S5랑 동일한 스펙의 뭐 화웨이라든지 뭐 레노바라든지 저도 이제 한국에 그런 것들을 그 직수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200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삼성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 자, 이제 소프트웨어는 없어. 네.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제 휴대전화의 고가 프리미엄 시장은 성숙했어. 그리고 저가 휴대전화 시장에서 이제 중국 제품들이 막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걔들은 삼성전자가 좀 아까 보여준 그 휴대전화 이렇게 떠들어 이게 매출이 줄어들 때 중국 애들 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저가 그렇죠. 저가 엄청나게 시장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삼성이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있죠. 노키아. 노키아 이번에 이제 몽골 갔더니 여전히 네. 전화기가 있더라. 네, 맞죠. 엄청 튼튼하다. 피처폰 예, 있어요. 예. 그거 저기 뭐야 몇만 원 안 주면 사. 그리고 요번에 또 특징적인 일이 모토로라 핸드폰 사업부를 누가 인수해 갔죠? 그게 구글에서. 네, 구글에서 가져갔죠. 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삼성의 타겟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계속 고가 정책을 갈 거냐
그게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삼성은 그 핸드폰 갤럭시 S5 뭐 지금 뭐 9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긴 하는데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해서 고가폰 정책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고가폰을 포기하고 정말 뭐 중국에 있는 휴대폰 그 기기들이랑 경쟁을 한번 본격적으로 할 거냐. 지금 솔직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광고 굉장히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에 보면은 LG전자 많이 안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LG전자 주가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 거 본다면은 핸드폰 쪽에서는 뭐 가격을 좀 낮추고 좀 저가 모델 아니면 중가 모델로 가면서 좀 더 마켓 쉐어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삼성전자의 살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전화를 자동차처럼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자동차처럼 전화기의 휴대전화 타고 기본 플랫폼은 있고 네. 거기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값이 올라가는 걸로. 그거랑 방법을 만들어내면 아마 고가부터 저가까지 전체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삼성이 이제 전자 자체로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까. 근데 삼성전자를 전자 핸셋 이거 하나만 갖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아, 그렇죠. 예,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백색 가전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네 가지 사업 부분이 어떻게 하나씩 떼면은 훌륭한 회사들인데 삼성전자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으니까 서로 상쇄되면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제발 좀 쪼갰으면 좋겠다. 스핀오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가 그것도 떨어질 반대로. 때쯤 네.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요. 그것도 반대로 삼성이 그 합쳐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예. 한때는 그 경영 이론이 개별 회사는 자기 업종에 전문화를 하고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지 모터를 하는 회사가 포트폴리오를 다 모아서 집어넣느냐는 게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게 유행하던 경영 이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이론이 좀 바뀌어가서 개별 기업이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근데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는 스피노프만큼 잘 통하는 그 이벤트가 없습니다. 실제로 NHN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NHN이 네이버라는 회사와 NH 엔터라는 회사로 바꿨고요. 사업 부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라인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그 SNS 쪽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 멀쩡했던 회사 하나를 NH 엔터 그리고 네이버로 쪼개면서 시가총액 몇 배가 됐죠? 네이버가 시가총액 순위로 코스피백에서 5등까지 올라왔거든요. 올라갔죠. 그리고 요즘 뭐 잘 나가는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 보면 옛날 LG 화학에서 다 분사했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기업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M&A 합병보다는 훨씬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니까 분할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네. 앞으로 삼성이 이게 이제 경영권 승계일 수도 있고 또 그 경쟁력 강화 차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관점이든 간에 앞으로 삼성의 구조 개혁에서는 좀 이런 점을 좀 가지고 삼성을 바라다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를 한마디씩 좀 해줘 보세요.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삼성의 어떤 그 지금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그 저가품에 치이고 미국에서는 하드웨어가 좋은 하드웨어를 미국이 갖추기 시작하고 이런 거에서 삼성이 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역경에 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은 일본한테 처지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한테 처진다. 그래서 한국은 사이에 끼인 아주 그 골치 아픈 상황이다. 다른 말로는 샌드위치라고 해요. 샌드위치. 예. 그런 상황에서 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잘 버텨왔죠. 잘 버텨온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잘해왔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은 일본한테 앞서고 기술 경쟁력은 중국한테 앞선다는 식으로 역발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한다면은 충분히 문제는 더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투에서는 네.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삼세한테 넘겨줄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삼성그룹 제가 서두에서도 삼성그룹의 핵심은 전자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금산분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면 뭐 두 개를 쪼갤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건희 회장님도 고령이시니까 좀 3세 개념을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생명은 어떠냐?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대주주 지위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그 이건희 회장도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고요. 물론 뭐 상속세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에버랜드나 공익재단 쪽에서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뭐 3세한테 넘겨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자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요. 그래서 저도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까 상당히 고민했었거든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너무나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 뭐 화학 쪽으로 뭐 밀어주면서 뭐 화학적 경쟁력을 키우고 제일모직을 또 소재 전문 회사로 키우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은 방금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갤럭시 S5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뭐 외국계 기업한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중국계 기업한테 넘어간다든지 그래버리면은 정말 또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 뭐 이재용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뭐 지배 구조를 뭐 좀 안착시킬 수 있냐 이게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성이 구조개혁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좀 구조개혁은 계속하겠죠. 갈 텐데 그런 와중에서 삼성에 뭐 투자를 한다, 주식을 산다 뭐 이러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일단은 삼성그룹 쪽에서 주식을 사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뭐 보통 한 3가지 정도 관점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스피노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스피노프를 하는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LG 화학이 LG 생활건강이랑 뭐 이런 것들로 분할한 것처럼 LG 상사가 LG 패션과 LG 상사로 분할했던 것처럼 사업 전문화를 위한 스피노프가 있고요. 그리고 SK그룹이 했던 것처럼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피노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뭐 수혜를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좀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뭐 스피노프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산은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산이 이번에 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런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네. 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가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물론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물산은 원래 전형적인 자산주. 예, 물산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팩트는 뭐 지배구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뭐 그 이건희 회장님이 고령이시니까 뭐 3세 경영 그 관점에서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회사보다는 밑에 잠겨 있는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삼성그룹의 핵심에 있는 에버랜드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그 3세 경영 체제로 간다면은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에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상장인가요? 비상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 그럼? 비상장 주식도 거래할 수가 있고요. 물론 최근에 그 KCC가 에버랜드 지분을 샀었죠. 2012년에 그때 삼성카드가 금산분리 그 규정 때문에 그 에버랜드 지분을 팔았어야 되는데 KCC가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만 원인가 19만 원 정도의 에버랜드 지분 주식을 팔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 주식은 제가 사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항상 비싼 주식이라 못해서. 애사심이 넘치셔서 현대 주식만 사시는 네. 맞아요. 저 현대 주식 옛날에 가지고 있다가 이게 다 지금 시집 조각이 돼가지고 이제는 현대 주식도 없어요, 사실.